이제 29. 정책론 부분의 내용. 1번. 분양가 상한제가 딱 되면 얘는 최고 가격제였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누굴 감싸 안고 도는 거였습니까? 수요자를. 그러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수요자가 피해를 입으니까 정부가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 아무리 높게 받아도 얼마까지만 받아라 그러면서 공급자에게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그어버린 겁니까? 최고 가격을? 그럼 얘는 가격을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원래의 가격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야지만 의미가 있다. 그럼 가격이 정부에 의해서 낮아져 버리면 공급자는 삐친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래서 X.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한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X. 2번. 실제 금액만 집어넣어 본 겁니다. 시장 균형 가격이 5억 원일 때 분양가 상한제를 6억 원으로 도입했답니다. 그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마주친 점에서 어차피 5억인데 너희들 아무리 가격을 높게 받아도 6억까지만 받아. 그럼 6억 아래로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5억 그대로 시장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시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낮은 수준으로 옳게 규제가 되면, 바르게 규제가 되면 그때는 가격이 내려가니까 초과 수요 발생, 암시장 형성, 음성적인 비용 발생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삐쳤고 그 김에 잘 만들고 대충 만들고 이런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높은 수준으로 지금처럼 규제했다면 시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지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를 꼭 해두십시오. 그래서 높은 수준으로 규제하니까 시장 균형 가격은 그대로 5억 원으로 시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된다. 5. 3번.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진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됩니까? 어떻게 발생됐었습니까?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졌을 때 낮은 수준으로 옳게 규제가 되면 가격이 하락되더라. 가격이 하락되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 초과 수요가 발생. 그때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증가, 더 많이 감소니까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 발생. 이때 초과 수요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 많이 나타나게 돼 있답니다. 암시장 음성적인 비용의 출현. 그래서 X. 그 다음 4번.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진 시장에서 분양가 규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급자는 삐친 김에 공급량을 늘리고 줄이고 질적 저하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최종적인 공급량, 주택 공급량은 전에보다 감소로 끝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질적 수준이 더 많이 향상된다.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 그러면 걔는 X입니다. 삐쳤으니까 당연히 질적 저하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진 시장에서 공급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공급되는 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됨에 따라 정부는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자율화로 돌아간답니다. 그럼 분양가를 공급자들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처음에는 적정한 경쟁이 나타나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겠습니다. 그럼 공급자는 삐치지 않고 좋아하니까 공급량 늘리고 잘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 펼쳐지면 공급 증가하고 질적 수준 향상되는 건 맞는데 웬만하면 더 높은 금액, 수익을 높게 누리고 싶으니까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하겠다, 소형주택 위주로? 대형주택 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장에 대형주택 위주로만 공급이 되면 저소득층은 들어가 살 곳이 그만큼 없어진다? 그래서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 펼쳐지면 옵션으로 한 가지 정책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더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별도로. 네. 그래서 5. 그 다음 6번. 원가 연동제는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원가와 연결해서 일정 마진을 더하거나 마진율을 곱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다, 자율화다? 규제였지 않습니까? 사실상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라고 해서 X. 분양가 규제의 모든 효과가 똑같이 나타난다. 누구 삐치고? 공급자. 삐치고 공급자는 공급량을 줄이고 잘 만들고 대충 만들고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 다음 7번. 임대료 규제. 임대주택 시장으로 가면 이게 임대료 규제였습니다.
분양주택 시장에서는 분양가 규제고, 그럼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임대인 비침,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래서 기존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의미가 있습니까? 낮은 수준? 낮은 수준. 그래서 만약에 높은 수준으로 규제했다면 이 내용 뒤에 거 하나도 안 나와야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얘는 낮은 수준으로 만약에 규제가 되면 임대인은 공급량을 장기적으로 줄이고 수선을 꺼리니까 임대주택의 실적 수준은 저하될 겁니다. 당연히. 그 다음 8번. 임대료 규제 정책이 펼쳐지면 암시장 형성되고 음성적인 비용 출현됐었습니다. 그 말은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진 시장 내에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음성적인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만큼 부담이 커지더라. 그러면 기존의 임차인은 그냥 꾹 눌러 삽니까? 옮긴다? 꾹 눌러 살더라. 기존 임대인이, 지금 기존 임대인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 지금 오타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꾹 눌러 산답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 임대인 삐져서 공급량을 줄여버립니다. 그럼 누구는 정말로 갈 곳이 없다? 신규 임차인은 정말로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누구의 피해가 막심하다? 신규 임차인의 피해가 막심하답니다. 그래서 피해가 크다가 5가 된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 9번. 선분양 제도는 실제 주택 건설 전 분양입니까? 그럼 먼저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주택이 있더라 없더라?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짓겠다는 견본주택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다 지어졌을 때 준공이 다 된 다음에 네 집이야 그러면서 들어와봐 그랬을 때 문고리부터 견본주택과 달라서 염장을 지른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는 게 선분양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돼야지만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야지만 먼저 가격을 지불하고 사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사면. 근데 만약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 먼저 사면 살수록 더 높은 가격에 가격이 떨어질 걸 미리 사는 겁니까?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분양 제도는 언제나 다 적용 가능한 거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아파트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선분양 제도가 이루어졌던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인 겁니까? 그리하여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에서 선분양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은 하향 시장이었다, 상향 시장이다? 상향 시장입니까? 어떻게 기억했었습니까? 시옷. 그래서 선분양 상향 시장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X. 그 다음 10번. 선분양 제도는 지을 수 있는 기술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먼저 분양을 해서 받은 분양 대금으로 건설 자금을 쓸 수 있더라. 그럼 시장 내 유효 공급이 증가합니까? 건설 자금을 갖추지 못한 공급자도 먼저 분양해서 건설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공급 시장에. 그러니까 얘는 누구 중심의 분양 제도입니까? 누구에 유리하다? 공급자에게 유리한 분양 제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분양 제도에서는 건설 자금뿐만 아니라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된다?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되더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후분양 제도는 다 지어진 상태에서 이제 비교 확인한 후에 살 수 있으니까 나쁜 것을 살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안 사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수요자 중심의 분양 제도이지만 후분양 제도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하나 따릅니까? 왜냐하면 선분양 제도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면서 긴 기간에 걸쳐서 나눠내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자금 조달 부담을. 후분양 제도에서는 주택 딱 보고 지어진 놈을 목돈 전체 지불하고 사야 됩니까? 그네요.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분양 제도지만 수요자 입장에 자금 조달의 부담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분양 제도에서는 주택 사게 목돈 빌려주고 저당 잡고 갚아나가도록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나가도록 만드는 모기지론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네. 주택담보대출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분양제도는 뭐다? 후분양제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11번. 선분양제도는 건설자금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 거고 지금 누가 건설자금 됐습니까? 수요자가 먼저 분양대금 넣어줘서 그 이자도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후분양제도에서는 다 건설 후에 분양할 수 있는 거니까 건설자금 누가 부담했다? 공급자가. 그럼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도 누가 부담하는 건데 공급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문장이지 틀린 문장 아닙니다. 절대로.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후분양 제도에서는 건설자금 이자를 공급자가 반드시 부담한다 그러면 걔는 X입니까? 얘는 X가 되더라. 왜냐하면 공급자는 공급 비용이 증가하면 그 공급 비용을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떠넘기고 싶어 합니까? 떠넘기고 싶어 한다? 만만한 게 누구더라? 수요자입니까? 가격의 상승으로 수요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힘을 세 글자 희이임 이러면 안 됩니다.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수요자가 힘이 셀수록 얼마 못 떠넘기고 수요자가 만약에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못 떠넘기겠네. 가격을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요자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떠넘겨버린다. 그 내용이 따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들어가면 X가 된다? 반드시 부담한다 그러면 X가 된다는 걸 주의해 두십시오. 12번 공공임대택의 공급입니다. 얘 뭐 기억나셔야 되냐면 단기에는 효과 만땅, 장기에 꼴랑 하나 그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단기적으로는 주택의 공급을 늘릴 수도 없지만 줄일 수도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사적 임대택 시장의 임대인이 공적 시장의 공급됨에 따라 수요자가 싸게 공급되니까 글로 옮겨감에 따라 공적 시장 옮겨감에 따라 사적 시장의 수요는 감소로 출발합니까? 그래서 초과 공급에 따라 임대료 하락해서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다. 근데 줄일 수가 없어서 단기에 당하고 있는 거다. 사적 시장의 임대인은. 그럼 장기는 줄인다. 균형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장기에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단기에는 효과 만땅, 장기에 꼴랑 하나.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적 임대택의 공급량 감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적 임대택 시장의 수요량이 감소로 출발합니까? 뭐 된 만큼 감소한다? 공적 시장에 공급된 수량만큼. 얘가 100 공급됐으면 100이 줍니다. 사적 시장의 수요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적 임대택의 임대료는 수요의 감소로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는 겁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그럼 그대로 머물러 살고 있는 임차인도 이익을 누리고 옮겨가 사는 임차인 싼 임대료에 들어가 사니까 이익을 누리더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량이 공적 시장에 공급된 수량만큼 단기에는 증가, 전체 수량의 증가로 사적 시장의 임차인 입장에서 대체할 집이 많아졌다. 수요의 탄력성이 커진다. 조세 정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언제는? 단기에는. 근데 이 많았던 효과들이 장기가 되면 누가 이제 행동으로 옮김에 따라 다 사라져버린다? 사적 시장의 임대인이 공급량을 꼭 그만큼 줄입니까? 그래서 이제 13번에 공공임대택의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사적 임대택 시장의 수요 감소 유발, 왜 감소했다? 싸게 공급된 공적 시장으로 옮겨갔으니까. 그래서 사적 임대택의 임대료 하락 발생, 그래서 머물러 살아도 이익, 전체 임대택 수량은 증가되는 효과가 왜 나타나는지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5가 된다. 14번 공공임대택의 공급에 따라 장기가 뜬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임대택의 수량에는 변화가 없게 돼버린답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공적 시장에 넣은 만큼 사적 시장에서 꼭 그만큼 수량이 공급량이 감소하니까. 만약에 100 늘었다면 100이 감소돼 버리는 겁니다. 그 내용.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택 공급이 감소되는 게 포인트. 꼭 얼마만큼? 공공임대택의 공급량만큼.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적 시장 임차인의 수요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없게 된다. 전체 수량이 증가된 효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장기에는. 그래서 5가 됩니다. 15번 공공임대택의 공급에 따라 장기적으로 꼴랑 하나 남는 효과가 뭐였습니까? 공적 시장으로 옮겨가 사는 임차인은 여전히 싼 임대료에 들어가 산다. 그럼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의 차액만큼을 정부로부터 공급받는, 보조받는 효과만 누리고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아예 20명, 30명 뽑아서 그 사람에게만 보조해주고 끝나면 끝나는 거지. 정말 허탈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원래대로 돌아가며, 왜 원래대로 돌아갔다? 수요가 준 만큼 공급이 꼭 그만큼 줄었으니까 원래 균형. 그래서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공적 시장의 임대료만 여전히 낮은 상태로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적 시장의 임차인만 어디와의 차액?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를 누리고 끝나더라.
5. 꼭 비교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기보 29의 내용을 한번 본 겁니다.